눈이 내리면 누구보다 즐거운 사람. 바로 설원에서 스키를 탈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이분. 바로 정곡 스님입니다. 근데 이 산속에서 이렇게 스키를 타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동 수단이잖아 이게. 원래 과거에는 이게 뭐 산속에서 그대로 이동 수단이죠. 물론 스키를 타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힘은 좀 드는데요. 하지만 그런 고생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눈 내린 겨울산이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곡 스님에게 겨울산이란 자연이 만든 1년에 한 번 펼쳐지는 넓은 놀이터인데요. 매끈한 스키장이 아닌 울퉁불퉁한 산에서 즐기는 스키. 수준급 실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겁니다. 한바탕 놀이를 끝마친 후 찾은 곳은 법당.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불을 올립니다. 이곳은 20여 년 전 스님이 직접 폐가를 개조해 만든 암자로 정곡사라는 이름도 붙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공양간에서 요리하기에 한창입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배움이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음식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맛있어진다네요. 찌찌개가 어우러져 근사한 한상이 금세 차려졌습니다. 뭐 차린 건 없지만 좀 그냥 이렇게 조촐한 산중 식사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밥알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불가의 풍습이자 수행의 방법이죠. 식사를 마친 후 스님이 또 다른 공간으로 제작진을 안내합니다. 고생하시는데 차 한잔 해봅시다. 그런데 유리병엔 찻잎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네요. 스님, 이건 커피 아닌가요? 커피죠. 커피. 하와이에 갔다 오는 신도님께서 이 커피를 사다 주셨는데 요즘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커피면 어떻고 차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스님은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발상을 전하는데요. 뭐라 그럴까, 고요함, 이 커피 내릴 때의 고요함이라든지 이 천천히 물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찻잔에 따르는 커피. 마치 스키를 타고 탭댄스를 추는 스님처럼 안 어울리는 듯하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오후. 스님은 또다시 어딘가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꼭 찾는 곳. 그리고 매일 오르는 산 정상에는 그만의 비밀 수행처가 있답니다. 이곳입니다. 와. 이게 사라질망 이름명 집당. 그 이름이 사라졌다. 뭐라고 명명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이렇게 다 걸터 앉아 보면 그대로 뭐 고요하고 청정하고 생생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 고요하고 생생하고 청정한 곳에 머무른다 그러면 그것 또한 큰 병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활발한 세계, 그 세계가 우리가 꿈꾸는 세계이죠. 정곡 스님은 어떤 이유로 출가를 결심하게 됐을까요?
부모님하고 또 누님 되시는 분하고 형님 되시는 분하고가 서울 가서 뭐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해보시겠다고 사업을 결국에 이제 망했어요. 이제 논을 팔고 팔다. 그래서 다 망해가지고 내려오시게 되었죠. 그때 이제 너무나 가난한데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시기가 된 거예요. 제가 학교 가는 거를 포기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철이 들었다고 그럴까, 부모님을 고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학교 가는 걸 제가 포기했던 적이 있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겨우 3개월 만에 중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이후 친척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던 스님. 그때 학교 선생님은 매일 우리 집에 왔었대요. 그 뭐라 그럴까, 학교에 보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지네. 배움이 절실했던 그 시절 자신에게 손 내민 선생님을 외면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라 목이 메어옵니다. 이후 서울로 상경해 버스 차장으로 취직해 일을 해야 했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방황도 했던 그 시절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공부하고 싶지 않냐? 이 질문에 당연히 스님 공부하고 싶죠. 그랬더니 그러면 출가를 해라. 정말 좋으면 평생을 할 것이지만 정말 가고 싶으면 나는 한 3년을 권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다한 배움에 목말라 있던 정곡 스님에게는 출가는 기회였습니다. 산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중에서 홀로 살려면 해야 할 일도 많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스님, 이거 진짜 녹기질을 되게 잘하시네요. 산중에 살으려고 그러면 이건 기본이어야 돼.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죠. 짜자잔. 오, 잘 익었어요. 이 맛을 스님 혼자만 즐길 수는 없죠. 아이고, 효돌아! 효돌아! 아이고, 우리 효돌이 왔어. 자, 이거 먹자. 군고구마잖아. 그치? 언젠간 와서 먹어요. 이렇게 놔둬주면 까마귀가. 까마귀들을 위해서도 한 조각 남겨둡니다. 배우 반문섭을 만난 곳은 충남의 한 야산. 약초꾼들에게 비수기라는 겨울. 하지만 반문섭은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산에 오릅니다. 어? 저게 뭐야? 이야, 저기 한번 보세요. 저거 보입니까? 어디요? 야, 오늘 횡재했네, 횡재했어. 저기 큰 버섯 하나 피죠, 나무 위에. 이번엔 진짜 보물일까요? 이야, 어찌 이런 일이야. 이게 잔나비 걸상이라고. 이것도 아주 그 약성이 대단한 겁니다.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일은 넘은 적지 않은 나이에 약초꾼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반문섭. 왜 하필이면 위험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고된 약초꾼이 된 걸까요? 지친 몸을 이끌고 그가 향한 곳은 산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컨테이너. 익숙한 곳인 듯 지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 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집이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살아요? 여기? 아, 그래도 컨테이너 안에 뭐 밥해 먹을 도구하고 조금 생활할 수 이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수도도 화장실도 없지만 웬만한 건 다 있다는 이곳.
5평 남짓한 요 컨테이너 박스가 바로 그의 보금자리랍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무술 드라마 비검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사무라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인기리에 많이 방영됐던 여인천하 여인천하인데요. 옆에 우리 그 전인화 씨 있죠? 예, 전인화 씨하고 같이 그 연기 한 거니까. 배우 한진이와 함께 TBC 공채 9기로 데뷔했던 반문섭. 그는 연기 경력만 40년 차가 넘는 베테랑 배우. 특히 여인천하, 용의 눈물 등 내로라 하는 사극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사극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산속 컨테이너에 살고 있을 거라 그 누가 상상했을까. 어머니 좋았습니다. 아유, 그동안 또 잘 계셨어요? 5년 전 이 나무 아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해를 모셨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예. 원래 그저 화장해서 그저 후손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뿌려달라고 했는데 제 마음이 또 그게 와닿지 않고 또 어머니를 그냥 흘려보내기가 싫어서 그나마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제가 기거하는 근처에 또 좋은 오래된 또 노선에 한 분이 이렇게 우뚝 서 있어서 거기다가 뭐 수목장 아닌 수목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 묘소 옆에 작은 컨테이너를 마련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반문섭. 어머니가 절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염주. 예,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아들의 행복을 빌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올렸던 어머니. 남편을 일찍 여인 어머니에게 그는 단 하나뿐인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속만 썩이는 아들이었죠. 저희 아버님이 천주사범을 나오셔갖고 충주에서 뭐 초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인민군들이 이북으로다가 이렇게 쫓겨가면서 납치돼서 끌려간 걸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납북되면서 급격히 기운 가세. 졸지에 가장이 된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막막하잖아요, 앞일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엄마가 저 한 몇십 리길 걸어 다니면서 그 자투리기 위해 비단 그걸 행상을 하셨어. 그 당시에 어머니가 키가 조그마세요. 그 나약한 분이 그 무거운 걸 이웃에 행사하는데 참 눈물겹다고 하고 저는 그래도 엄마한테 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어느 사진관에 명함판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옛날엔 사진관에 그 배우들 영화 배우들이 탤런트를 진열해 놓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다 내가 그러면 나는 탤런트를 하면은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방법을 밖에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그 당시는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출세를 해서 좋은 연기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진짜 호강시켜서 편하게 모시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도 더욱더 배우기를 아마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생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했다는 반문섭. 배우로 한창 잘 나갈 땐 출연료를 모아 어머니에게 집도 한 채 사드렸다고 합니다. 70년도 중반서부터 제가 그 문화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최고 많이 찍을 때가 1년에 8개 찍었어요. 즉 최고 적게 찍을 때가 4편. 그 당시에 300 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말씀드려도 돼. 300이면요. 새로 지은 집 돌 벽에다가 돌까지 붙인 집이 그게 한 300만 원? 300 몇십만 원밖에 안 가지. 340만 원. 익숙한 듯 지체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반문섭. 한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가 본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컨테이너는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주로 거기서
지내고 산행도 하고 여기는 가끔 들립니다. 그냥.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마련한 전셋집. 집을 오래 비운 탓인지 난방기기마저 고장났습니다. 홀로 쓸쓸히 밥상을 마주할 때면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혈혈단신이 되었다는 반문석.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곁엔 처자식이 있었답니다. 아유, 우리 예쁜이, 우리 손주 손녀 5살 때인가 6살 때 보고 못 봤어요. 지금 보고 싶지만은 뭐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볼 수 없는 지금 현재 입장이라 만감이 그냥 아유 참.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전비에 옷 젖는다고 저 조그만 사업이나마 그나마 이것저것 뭐 손 안 대본 게 없습니다. 뭐 그저 뭐 유명한 칼국수 장사도 해봤고 뭐 아까 말씀한 액세서리 장사서부터 뭐 별거 다 해가는데 이 사업 저 사업 조그만 사업 하다 이게 또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6억 되지 16억. 그 돈 때문에 고통을 10년을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연기고 뭐고 삶이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 사업에 도전하는 족족 실패하며 전 재산을 날렸던 반문석. 시리에 빠져 가족들마저 돌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빵점 남편이야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미안하다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죄는 나지 뭐. 식구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업도 내가 한 거고 자꾸 가족들하고 멀어지게 되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거를 이제 오래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이후 어머니한테 마련해드린 집마저 날리고 오랜 갈등 끝에 아내하고도 이혼하게 된 반문석.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슬퍼하셨죠. 자식이 계속 자꾸 그 잘 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꾸 실패를 접어드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으로 우셨을까.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너무 불효였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꿈도 사업도 제치고 가족을 먼저 돌봤을 거라는 반문석. 가족을 떠올리면 그저 후회뿐입니다. 하루빨리 어머니와 자식들 앞에 떳떳한 아들로 아버지로 다시 서고 싶다는 반문석.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